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저자에게 듣는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저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위험, 위험학으로의 초대의 저자이신 석승훈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석승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시고요. 위험학, 보험학, 정보경제학과 그들을 응용한 개인, 기업 등의 조직, 그리고 사회 위험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책을 출판해 주시고 또 이제 강연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은 이제 위험한 위험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위험과 보험, 땡땡하고 도덕성과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책에 관련돼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일종의 그 3종 세트 내지는 이렇게 3부작 비슷하게 됐는데요. 그거 3부작의 두 번째 정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 또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기본 시각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른 면들을 제가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처음에 이제 화폐와 금융,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른 시각으로 해보자 하고 했던 게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경영학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책이 되고요. 근데 이제 위험이라는 거,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것은 또 그 틀과는 다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떼갖고 본 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강연을 하게 되는 그 위험한 위험이라고 하는 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점선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뭐 초고 정도는 지금 대강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목이 혹시 제목이 잘 보이지 말라고 일부러 흐리게 써놨는데요. 이제 아직 애매한데 이제 사라진 흘러간 단단함, 이렇게 조금 이상한 제목인데, 그래서 앞에 두 개랑 요 세 번째 차이는 내용상으로는 두 개가 어느 정도 종합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쓰는 문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수필 형태. 이거 좀 더 내용이 과감하게, 앞에 두 개는 오늘 제가 강연하는 내용 그 책까지 포함해가지고 약간 절제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강의 자료로도 쓰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썼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쓰지 못했는데, 세 번째 부분은 쓰고 싶은 대로 쓰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목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일종의 3부작 정도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위험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 책의 목차를 보시면 일단 위험에 대한 얘기, 또 보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위험과 소위 이제 정보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들 해서 그래서 그 보통 도덕적 해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선택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위험과 자본주의와의 관계, 그다음에 위험과 사회, 특히 이제 종교하고 또 사회에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책 전체의 목차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강연은 제가 이제 전부를 요약하거나 하긴 좀 힘들어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만, 특히 이제 중간쯤에 있는 그 도덕 정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오는 자본주의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막 따라간다기보다는 책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두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 순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 특히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도덕성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위험보험과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주제는 두 개고, 근데 주제 1에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과 무관한가라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도덕적 해이는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다음에 주제 2와 관련된 질문 3은 보험은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좀 질문을 잘 안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질문들이기도 한데, 하여간 오늘 강연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대답들은 질문 1, 2, 3 가까이의 대답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 보면 이상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 자체 도덕적이 들어가 있는데 도덕성과 무관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이고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도 당연히 해결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질문 3은 보험과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자본주의 시작과 보험을 연결하는 어떤 주장, 문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책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대답이 아니요, 그렇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그 두 가지 얘기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보험과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라고도 할 수 있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제가 봐서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일단 짚고 가야 또 여기서부터 뒤에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보험과 금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연 보험은 금융의 일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험하면 이제 보험 시장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보험 시장은 또 금융 시장이고, 그래서 보험은 보험 시장이고 보험 시장은 금융 시장이고, 그래서 보험은 금융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험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보면 보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해보면 보통 이제 상부상조 아니면 연대 서로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보험 정신이라면 그 보험 정신에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 그거는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이나 손실에 대한 거를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나 손실은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여기 쓰는 이유는 리얼하고 나중에 파이낸셜 두 개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손실에 대한 상부상조가 원래 보험이 갖고 있던 보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정신은 실제, 리얼에 대한 리얼이고요. 금융은 화폐 내지는 금융, 또 보통 파이낸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보통 리얼과 파이낸셜은 두 개가 일종의 대립되는 것이죠. 파이낸셜은 허구적인 것이고 실제는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리얼과 파이낸셜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보험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상조한다는 거라면 금융, 특히 이제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개별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누굴 돕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상부상조와 개별 이익이라고 하는 두 개가 또 대립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정신을 구현하는 어떤 것인데 보험 정신의 근본이 금융 또는 금융시장과 대립되는 것이라면 과연 보험을 금융시장,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보험의 근본적인 정신, 보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보험은 그래서 금융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험 시장과 보험은 동일시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험 시장은 보험을 구현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죠. 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험의 일부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보험 전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 또는 어떤 사회보장 이런 안전망, 심지어 기업이라든가 시장 자체도 사실은 중요한 보험의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 역시도 알고 보면 서로 돕는다는 기제, 그래서 보험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한 기제들이 있고 보험 시장은 굉장히 이제 그 중에 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과 보험 시장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심지어는 보험 시장 자체도 금융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험 상품을 사면 사실은 보험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사면 1년이라고 그러죠. 보통 1년이니까 1년짜리 자동차 보험을 사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여러분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까지 사고가 안 나도 여러분이 그 받을 돈은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소비하는 것이죠. 근데 금융상품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축이나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이 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투자금과 그 이자든 뭐 수익금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도로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상품은 저축하는 것이고 보험상품은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보험시장에서조차도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보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보험 상품과 사과하고 오히려 더 같은 거지. 저축 은행 예금과 보험이 같은 게 아니고. 그죠? 사과는 소비하잖아요. 보험도 소비하죠. 실물이고. 그래서 보험 상품은 사과일 수는 있지만 은행 예금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이 금융과 관련이 없다든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금융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화폐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화폐로 내고 받을 때도 보험금을 화폐로 받고 그래서 마치 이제 금융과 같죠. 그래서 이제 보험이 금융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특히 연금 같은 거는 저축하고 좀 비슷한 기능도 하죠. 그래서 금융의 역할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보험이 금융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그 어떤 시각에 있어서 보험을 금융의 일부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과 금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보험이 금융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도덕성,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하고 보험 시장을 두 개 좀 구분하면서 이제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보험 정신을 구현하는 게 이제 사회보험이죠. 물론 이제 보험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상부상조의 어떤 그 결과를 갖고 오긴 하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개별 이익, 개별 계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죠.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은 상부상조, 아까 말씀드린 보험 정신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보험 시장이든 사회보험이든 결국은 서로 자기의 이익도 챙기면서 남한테도 도움을 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다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보험은 남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또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타에서 이기로 방향이 정해지는 가는 거라면 보험시장은 그 반대의 방향. 그래서 이기심을 통해서 이타로 가는 이 방향성에 있어서 두 개가 대립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험은 보통 이제 뭐 경제학이나 경영대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사회학이라든가 인류학 이런 데서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어떤 선물의 기재와 좀 더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비등가 교환일 수 있고요. 보험 시장은 이제 거래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험과 보험 시장 이제 대립이 된다. 그래서 요런 내용, 요런 대립 내용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다음 우리 드디어 이제 질문 1로 이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과 무관한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도덕적이고 도덕적 해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용어를 들었을 때는 아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그죠? 지극히 도덕적인 단어인데 왜 도덕성과 무관하다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자체가 이상한데 또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덕주의는 도덕성과 무관한데 왜 질문하지?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을 열심히 배우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나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그냥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편하게 정의를 해보면 도덕적 해이는 남들이 나의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 몰래 내가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그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되고요. 역선택도 있고요. 그 역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성 또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거 이제 역선택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통 정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으나 중간중간에 역선택도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책을 보신 분은 제가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도덕적 위태라는 표현을 써서 뭐 혹시 다른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같은 얘기고요. 제가 도덕적 위태라고 쓴 이유는 원래 모랄 해저드라는 거를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모랄은 원래 도덕적이고요. 해저드는 위태이기 때문에 원래 그 모랄 해저드의 원래 뜻에 맞춰서 번역하면 도덕적 위태가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오늘의 강연에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모랄 해저드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모랄과 해저드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고 해저드는 위태롭다 하는 건 위태예요. 그래서 위험이나 사실상 거의 같은 뜻이고요. 해저드는 아랍어 야사라 이런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온 것인데 이제 그 야사라의 의미는 주사위 게임, 도박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라는 데서 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손실이 일어날 위험 이런 표현들로 이제 의미를 쓰게 되고 그냥 16세기 정도부터 유럽에서 이제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모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윤리적인 거, 그죠? 도덕적으로 뭐 옳으냐, 뭐 나쁘냐, 좋으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게 첫 번째의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로만 쓰이죠 현재. 근데 이제 영어나 이제 유럽에서의 모랄의 개념은 그런 의미도 있으나 또 두 번째 개념,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기인하는 것.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야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게 모랄이에요. 그래서 모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도덕적이라는 의미와
사람에 대한 거라는 의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과학, 모랄 사이언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거의 사회과학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근대 초기에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도덕 철학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통계학, 보험 계리 때는 통계학도 도덕과학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됩니다. 그때도 보면 여러분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기대 효용이라는 표현을 현재 많이 쓰는데 그게 원래 이름은 모랄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기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때 도덕적은 윤리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어떤 기대값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모랄 해저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보험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저런 용어 자체는 19세기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물론 저런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나 용어 자체는 19세기 후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모랄과 해저드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요. 해저드는 도박이에요. 그죠? 하지만 불확실성 이런 의미도 있는 거. 모랄은 도덕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의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법학자 베이커의 그 논문에 보면 그 두 단어의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단어의 조합이 이렇게 심각하고 과학적이며 대단히 적절한 진정으로 도덕적인 보험 산업의 근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탄생한 19세기 후반은 보험 산업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과 도박이 왜 다른가? 왜 보험은 도박이 아니어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각인시키지 못했어요. 그전까지는. 실제적으로도 보험은 늘 도박처럼 쓰인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드라고 하는 용어는 도박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해저드는 보험의 어떤 의미도 일부 있지만 도박의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험은 도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하나의 방편이 도박은 모랄리 커럽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고 보험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야. 그래서 보험은 모랄 해저드를 안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 바로 모랄 해저드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모랄 해저드는 도박이나 하는 이런 애들이 모랄 해저드고 보험은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모랄이라고 하는 윤리성,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성과 관련이 없는 단어가 아니라 애초에 모랄 해저드는 도덕성이라는 것 때문에 태어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모랄, 도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도덕적 해이가 도덕성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그 이제 경제학으로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분석의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마크 폴리라고 하는 학자가 지금도 이제 와튼 스쿨의 이제 교수이신데 1968년에 그 전에 이제 에로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논문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다. 도덕과 무관하고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경제 행동의 결과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뒤로 모든 경제학 논문과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인 경제 행동의 결과로 도덕적이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과 무관한가라고 하는 이슈는 조금 이상하긴 하나 어쨌거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경제학에서는 어느 교과서를 봐도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대립점이 생깁니다. 일반인들은 원래 도덕적 위태,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도덕적 위태라고 번역돼야 되는 거. 또 위태 그러면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걸 굳이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라고 할 때는 지극히 도덕성을 이 안에 집어넣겠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도덕성을 엄청나게 더 강조한 도덕적 해이라는 우리 번역,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용어. 근데 또 이와 반대로 경제학에서는 도덕성과 무관해라고 하니 두 가지 이 대립되는 시각이 현재에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무관하다 그러고, 근데 일반인들은 무지 도덕적인 판단으로 이 얘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그냥 아무 신문이나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쓴 거 보면 예로 뭐 아주경제라고 돼 있지만 아주경제가 아니고 뭐 어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자들은 언제나 도덕적 해이를 도덕성과 연관을 져서 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도덕적 매경 프리미엄, 도덕적 해이에 도덕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늘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거기다 빨간 걸로 좀 밑줄 그어놨는데 도덕적 해이를 윤리 문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항상 비판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자주 보이는 현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괴리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과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경제학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학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무관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제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관되게 이기적인 걸 얘기합니다. 일관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근데 일관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경제적 합리성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도덕성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는 조금 이상한 논리죠. 그러나 물론 이거는 무조건 도덕적인 문제고 이성적인 판단과 무관해. 이거는 또 잘못된 것이긴 하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도덕성과 무관해. 이런 논리도 좀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이 언어를 점령한 그런 상황,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교조주의화되는 경제학 자체가 교조주의화되는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도덕적 해이는 해결해야 하는가? 도덕적 해이는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거긴 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좋은 거다라고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요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자체가 뭐 좋으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려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말고 네가 나쁜 짓 했으면 거기에 따른 건 네가 책임을 져. 남한테 전가하지 말고. 그게 이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고요. 그리고 역선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고위험자 저위험자 있으면 네가 그런 위험을 일으킬 그러니까 고위험자면은 거기에 맞는 높은 비용을 네가 지불해. 이제 이런 게 이제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되고요. 그래서 보험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장률을 감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갈 때 병원비 그 보험금으로 병원비 100%를 대주는 게 아니고 한 60%만 대주겠다. 그럼 40%는 내가 병원을 자주 가면 내 돈에서 나가야 되니까 조금 컨트롤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장률을 감소하거나, 역선택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거죠. 너는 병원에 이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험료 더 많이 내, 그죠? 그리고 너는 건강하니까 보험료 조금 내.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해결책이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보험과 대립
하게 되는데요. 사회보험은 가능하면 보장료를 증가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능하면 자기 돈 안 쓰고 사회보장 체계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장료를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 그리고 보험료를 가능하면 균등 부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경제학적 해결책과 사회보험의 어떤 기본 방향을 보면 두 개가 이제 대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장료를 하나는 감소시키려고 그러고 사회보험의 기본 아이디어는 보장료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것이냐, 균등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험 시장과 사회보험의 대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적 해이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인 해결책은 보장료를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보험료를 차등 지급, 차등 부과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경제학적 효율성 간에는 또 서로 갈등하는 대립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거, 상부상조, 서로 돕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보험 시장은 개별 이익, 개별 계산,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는 이제 보통 사회보험은 이제 기본권을 보장, 국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거, 그런 것들 결국은 보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아마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100%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사회보험은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각자 위험에 맞는 결국은 각자 도생의 어떤 개념으로 가는 게 경제학적 해결 방안이고, 그러나 바로 그것은 사회보험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보험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상부상조를 이상향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학적 해결책은 각자 도생을 이상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대립하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경제학적 효율성의 이제 대립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능력은 그럼 보험 시장이 더 있느냐? 사회보험보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회보험이 맘만 먹으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능력도 더 높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죠. 강제성이라고 하는 툴을 하나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그 강제성을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그 풀 안에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을 데려올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또 그 같은 그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죠. 강제적으로. 바로 그러한 거.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넓은 고객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맘만 먹으면 도덕적 해이를 더 잘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능력은 있지만 발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실제로 나쁜 도덕적 해이는 있어요. 이제 그건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도덕적 해이 이슈들, 그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경제학적 효율성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정신과 보험시장의 어떤 기본 정신, 이 둘이 갈등하기 때문에 그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이슈를 무조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오해를 중에 몇 가지가 이 경제학적 효율성 또는 이기적 계산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사회보험을 평가하는 태도죠.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축한 돈은
내가 얼마 냈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개념. 그래서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내가 낸 돈, 내가 이제 개별 은행에 돈 내고 나중에 이자를 해서 받듯이 그렇게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여기 내면 은행에 저축한 것보다 더 많이 줄게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보험은 큰 틀에서 그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기제이지 마치 그냥 민간 어떤 그 기업에 돈 내고서 투자해서 얻는 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대결한다든가 그 경쟁하는 그런 기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 기제가 운영되는 게 원칙은 아니다. 그런 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경제학적인 어떤 평가를 보면 도덕죄의가 많으니 뭐 보장률을 낮춘다든가 또는 민영보험이 더 도덕적 해이를 잘 해결하니까 민영보험이 더 우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요한 그 사회보험 그 건강보험이 사회보험화된 게 아니라 민영보험은 아직 남아 있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마크 폴리부터 시작되는 미국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어떤 민영보험,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어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영보험보다 사회보험이 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 논문에 있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적인 접근은 언제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최고선으로 놓기 때문에 그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경우에만 사회의 개입을 정부의 개입을 용인하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 해이 같은 거는 시장의 실패가 되는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정부가 개입해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마크 폴리의 논문 중에 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해도 정부도 실패하는 거다. 그러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간 보험으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어떤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적 해석에 어떻게 보면 포위되어 있다.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좀 둔감해 있다라는 점. 사실은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도덕적 해이라는 번역은 오역이긴 한데 제가 봐서는 정확한 오역이다. 정확한 오역이라는 약간의 말장난이긴 하나 제가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과도하게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민간보험에서 하듯이 그걸 과도하게 해결하는 순간 사회보험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고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이제 자본주의와 위험보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워낙 많고 제가 이제 다 알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창기의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막스 베버의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서 거기서 이제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본주의의 시작과 칼뱅주의, 개신교 칼뱅주의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작은 칼뱅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친화성, 굉장히 친하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뭐 강력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 예정설이라고 하는 칼뱅주의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어떤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구원될지 안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정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태초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도 없고 사실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배분은 이거랑 자본주의를 어떻게 연결하게 되냐면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번다. 그래서 사업을 그러니까 노동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금욕적으로 쓰니까 돈을 쓰질 않죠. 그래서 재산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재산이 축적이 되는 거를 내가 구원이 된다는 증표인가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본을 축적하는 이유가 구원이 예정돼 있는데 나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구원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인지나 변경 구원 여부가 인지나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 그래서 그게 초기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는 거. 합리적인 계산의 근거가 복식부계를 쓴다든가 이익을 계산해서 내가 자본을 점점 축적해 나가는 게 어떻게 축적해서 나가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또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뱅주의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또 영국, 또 미 대륙까지 해서 사실상 자본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그 지역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칼뱅주의가 진짜로 자본주의 초기와 이제 그런 식의 친화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거는 이 동네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상인이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식부기 같은 거는 뭐 한국의 개성 상인들, 송도 상인들이나 이슬람 상인들이 이미 썼던 거를 그 다음에 유럽에 소개시켜 준 것뿐이고, 그러니까 복식부기 같은 거가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상인은 다 합리적인 계산을 할 텐데 왜 특별히 이 동네가 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거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석연치가 않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전만 해도 아시아나 이슬람권이 훨씬 더 시장이 융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유라면 유럽보다는 이슬람권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나와야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궁금증으로 이제 제가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재산이 축적된다고 해서 이게 합리적인 내가 구원된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이 자체가 이걸 합리성이라 부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있는 합리적 계산법, 그런 것들이 과연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좀 뭐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위험보험과 자본주의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 친화성을 칼뱅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위험 또는 보험과 제가 이제 선택적 친화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약간의 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위험 계산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리스크를 계산한다는 거.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유럽과 타 지역과의 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 상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다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유럽과 타 지역의 차이는 위험을 거래하는 것, 보험 시장은 유럽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자본주의 이 초기 단계, 근대로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보험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거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위험과 이제 이자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이자는 유럽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갖게 되냐면 중세 이자를 금지했다가 근대로 오면서 이자를 허용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이슬람권은 물론 이제 나중에 서양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유럽식의 것도 들어오지만 원래 이슬람교의 원래 아이디어는 이자 금지, 중세도 이자 금지고 지금도 이자 금지죠. 그래서 이슬람 금융은 지금도 이자가 금지된 금융의 형태로 이제 돼 있죠. 그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은 중세도 이자가 허용이 됐고요. 근데 지금도 이자 허용이 되죠. 물론 이자 상한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가 금지됐다 허용되는 이 변화를 겪은 거는 유럽만 사실은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이자에 대한 시각이 변한다는 거, 요거가 이제 위험에 대한 거래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시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중세 유럽을 보면 고리대를 금지하죠. 그게 교회법으로 금지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1234년 교회법 그레고리우스 9세라고 하는데 고리대를 금지하죠. 근데 고리대 금지는 사실상 이자 금지랑 같은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고리대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의 자체는 뭐 16세기쯤 돼서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보시면 고리대의 정의는 뭐냐면 본질상 불임의 것에서 얻는 이익이고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 혹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 이익, 이게 이제 고리대가 됩니다.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는 임신할 수 없죠, 그죠? 임신할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니까 임신을 못하죠. 근데 이자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새끼죠. 그러니까 화폐가 임신해서 나야 새끼가 되는데 화폐는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자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새끼인데 화폐는 불임이죠. 그래서 고리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좀 이상한 논리긴 하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리대 금지는 이자 금지로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보험과 관련돼서는 모험대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험대차도 금지가 이제 같이 덩달아 됩니다. 그래서 모험대차는 뭐냐면 밑에 보면 그림에 이제 배가 막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무역선을 타고 해외로 뭐 무역하러 떠날 때 거기에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일반적인 대출하고 그 부채 거래인데 근데 배가 뭐 오다가 뭐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으면 내가 빌려준 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일종의 보험 기능이 섞여 있는 대출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험대차 자체는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이런 거에서 좋은데 거기에 이게 만약에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냥 오면 이자 좀 높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이자 금지의 문제가 저촉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험대차도 같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교회의 어떤 관련된 학자들을 보면 고리대는 전부 다 금지하는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모험대차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손실이 입은 걸 좀 보상해 주는 거는 좀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자가 있어서 안 좋겠네. 뭐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제 느낌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여간 금지가 됐죠. 어쨌거나 이자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자 부분을 빼고 위험만 거래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여기서부터 보험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다른 지역은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그 이자를 금지하면서 이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모험대차라고 하는 거는 뭐 고대부터 있던
방법인데 요거에서 이자 부분은 때문에 안 되니 이자 부분이 없는 부분만 다른 부분만 가지고 위험 부분만 가지고 거래를 하면 될 것이다. 바로 그게 이제 보험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모험대차 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이자와 위험을 분리해야 되겠다. 위험을 거래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분화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2번부터 보면 위험만 거래하는 거. 그게 이제 보험 시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험 시장이 그 뒤에 서서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보험은 아니지만 위험이 거래된 형태로 뭔가 거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위험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거래가 되는 거는 또 아까 그 고리대 정의에 따르면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고리대 정의 보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고리되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형태로 얻으면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 위험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뭔가 거래하는 형태가 되면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금융 쪽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위험이 개입된 거래는 뭐냐면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환어음하고 공적연금이 되겠습니다. 환어음은 사실은 이게 지폐의 원조가 환어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어음은 이제 차용증이죠. 일종의 차용증이지만 이 차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 그래서 이 차용증이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차용증이죠. 그래서 이 환어음이 결국은 지폐가 되는 거고요. 그 환어음을 통해서 또 이게 지폐가 나오고 화폐가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은행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화폐를 가진 은행들이 있고 그것들의 교환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행 안에서 서로 결제 은행 같은 걸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17세기에 일어나는 은행의 일종의 혁신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은 그 이태리, 북부 이태리가 이제 조그만 그 도시국가들이니까 거기서부터 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네덜란드 지역에 가면 거기서 또 이제 그 서로 다른 화폐들을 한꺼번에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죠. 그래서 중앙은행까지 지금 우리가 중앙은행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이제 환음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지폐, 그러니까 화폐가 발전되고 금융이 발전되고 은행업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지금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부채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 재정과 관련이 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초기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가 지원한 부채로 공공부채로 지원한 어떤 그 회사들 또는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그 국가가 이제 공적 부채를 통해서 이제 지배하는 재원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환원이라고 하는 거, 공적연금, 그다음에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그 위험 금융의 기제들이 결국은 초기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들이 이제 되죠. 또 이제 보험 계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계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16세기, 17세기, 특히 이제 17세기 보면은 파스칼과 페르마가 확률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 개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와 좀 비교를 이슬람과 비교해 보면 이슬람은 지금도 이자를 금지하는데 이슬람의 이자를 이제 리바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과 그 유럽의 기독교와 그 이자를 중세에는 둘 다 금지하긴 했는데 이자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지금까지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금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봐서 중요한 시각의 차이는 채무자 시각이냐 채권자 시각이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자와 위험은 떨어질 수 없다. 시각이죠. 근데 아까 우리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와 떼서 위험을 따로 거래하겠다는 아이디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두 개가 구분될 수 없다죠. 채무자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위험 이자라는 게 있지 않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자 받으면 무위험 이자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무조건 다 줘야 되면 나머지 위험은 자기가 다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라고 하는 건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없다. 그래서 이슬람권과 유럽의 이자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 것이고, 그래서 그 보험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일종의 유령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위험을 거래한다는 건 유령을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유령을 거래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단순화시켜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 단순화시키는 기제가 뭐냐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통계학, 보험 계리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의 보험 시장은 유령을 거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들 거래하지 못할 것인가? 시장이 확대되는 거. 유령까지 거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또한 위험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남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넘긴 다음에 나는 새로운 위험을 추구할 수 있다. 그죠? 바로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계속 새로운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계속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남한테 계속 넘기죠. 넘기면서 새로운 위험을 추구하는 거. 바로 그게 이제 보험의 기능과 이제 결합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이자가 허용이 되는 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채가 이자에서 해방이 되죠. 이자를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17세기에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 위험이라고 하는 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채와 보험이 이제 둘 다 해방된 상태로 만나게 되는 게 자본주의가 된다. 그래서 이자가 허용이 됨으로써 이제 부채가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근데 부채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채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만 갚으면 나머지 이익이나 이거는 다 채무자의 귀속이죠. 그래서 이게 지레트 효과라고 보통 교과서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손익이 증폭된다는 거죠. 이익이 나도 많이 내가 다 내게 되고, 손해가 나도 나한테 오는 손해가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돈 벌 기회가 많으면 이익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긴 하지만 또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또 안 좋은 게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을 남한테 넘길 수 있다면 나는 이익을 추구할 동기는 더 커지고 위험은 작아지니까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부채와 보험이라고 하는 이 두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 기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요소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은 위험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맞고 그것만 보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은 궁극적으로 위험을 생산하는 것이다. 새로운 위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그게 보험이다. 특히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요, 자본주의와 관련돼서는 보험은 위험을 줄이는 기구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기구인 것이다. 바로 그 기구를 이용한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리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험과 부채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자 분리가 된 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어떤 중요한 위험을 줄였다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더 재생산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는데, 아까 보험시장, 보험계리, 금융시장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 무역. 원거리 무역은 당연히 이제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죠?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죠. 원거리 무역은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을 또 나누는 거. 보험의 기능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식회사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게끔 하고요. 특히 무역, 그 원거리 무역을 위해서 이제 주식회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위험을 공유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위험을 공유하는 기제죠. 또 채권도 마찬가지고, 또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 다 이런 기제들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위험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이 보험의 기제와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되는 것이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물건이 거래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기제 자체는 사실은 보험 기제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게 칼 폴라니가 되겠고요. 칼 폴라니는 특히 토지, 노동, 자본, 특히 화폐 또는 자본이 허구적인 상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세 상품은 상품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상품으로 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가가 사업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험 기제로서 이 세 가지 이제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미셸 푸코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강조한 것들이 이제 에피스테메, 저는 이제 시대 인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 중요한 그 요 근대 자본주의 초기 그 근대화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근데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보험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분리표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누가 고위험자고 누가 저위험자고. 그래서 항상 그 분리표를 만들므로 인해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 동일한 거고요. 다른 카테고리에 있으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같은 카테고리로 넣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아이디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게 나왔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여간 둘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선택적 친화성이 칼뱅주의와 자본주의 말고 저의 얘기로는 보험과 자본주의와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시장, 금융시장, 금융이나 자본주의적 발전과 요소에서 관련이 있고, 또 근대적 정신, 시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스테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근대적 통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지금 보통 우리가 경제학으로 얘기하는 정치 경제학이 또 여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아까 칼뱅주의와 그럼 자본주의는 친화성이 없느냐. 아까 이제 베버의 친화성 스토리 말고 좀 다른 측면에서 친화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인데요. 칼뱅주의와 자본주의의 친화성은 이기심에 대한 도덕적 방어라는 측면에서 친화성이 더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 예정서라고 역시 관련이 있고요. 구원 예정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또는 남이 날 도와주거나 해서 구원 되고 안 되고를 바꿀 수가 없죠. 이거 그래서 베버에서도 역시 극도의 내적 고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비관적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비관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해서 그 사람만 좋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될 수 있고 나는 구원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기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게 이제 개인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베버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랑 좀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에 비해서 타 종교들은 재산 축적을 기본적으로 죄악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 아닌 그 카톨릭 구교에서도 굉장히 그걸 죄악시하는데 이 칼뱅주의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그걸 원했던 건 아닐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개인주의 이기적인 행동과 이제 연관이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기심의 보호막의 변천사를 제가 이제 여기 써보면 칼뱅주의에서는 이제 신의 섭리, 신이 그거를 구원 예정설로 인해서 이건 신의 섭리니까 간섭하지 마라 남한테. 거기서 이제 이기심을 보호했다면 이제 맨더빌의 꿀벌 대 우화라고 하는 책에서는 사실 꿀벌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거기서는 시장 안에서 이기심을 보호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가지고 결국은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법을 넘어서서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건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가 있는 게 현대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결국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이타적이 된다.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은 도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에 좋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도덕적 해이가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이므로 합리적으로 이기적이므로 도덕적 문제가 왜 없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어떤 연원을 따져보면 결국에 칼뱅주의에서부터 나오는 뭐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계속 변형되면서 발전되는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덕적 해이의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요약을 그림으로 해봤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놔두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요 정도 요 그림을 놔두고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이랑 또 제가 들으면서 생겼던 궁금증을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책에 밝히셨습니다. 이미 보험이나 위험에 관한 책들이 많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다. 교양서도 있고 뭐 전공서적도 있고 교과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책을 집필을 결심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거는 같은데 기존의 그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적인 책들은 기존의 그 틀 안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가렵다고 해야 되나 간지러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그 측면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면 그러한 글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일반 교과서에서 보는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제공하면서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쓰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뭐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경제학이라든가 보험학이 틀렸고 이게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존의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보시되 제 책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 다른 시각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약간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제안하는 측면에서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집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기는 했지만 이 책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뭐 위험의 개념, 역사적 변천, 그래서 위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계셔서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조금 재밌었던 부분은요. 보험이라는 이름 없이 이제 보험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조금 나와 있는데 강연 중에는 말씀을 안 하셔서 뭐 국가 안보라든가 담보, 안심 혹은 뭐 신뢰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이제 우리 주변의 보험이라는 이름 없는 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보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그러면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그런 개념 워낙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어서 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보험의 기본 아이디어는 위험이 있고 위험을 줄이거나 이제 정가시키거나 줄이거나 또는 서로 나눠 갖는 그죠?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한 일종의 기제죠.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기제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보험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뭐 어떤 안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보험 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얘기했던 건 아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나 시장이나 이런 거를 보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것도 보험의 기제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 초기 단계 왜 보험이 나와야만 그러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보험 기제 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여전히 보험인 것들이 이제 많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책에 보시면 뭐 종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이 쓰지는 않았는데 또 욕먹을 것도 같고 그래서 약간 종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종교야말로 가장 인류 역사상 성공한 보험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죽은 뒤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보험이란 이름이 아니어도 보험의 기제, 보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은 널려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썼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자본주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독자분께서 주신 질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연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보험 정신, 뭐 보험 기제 이런 것은 이제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대가 강조되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주의에서의 보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위험 추구를 위해서 보험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러나 아이러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어딘가 적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보험 정신은 원래 어떤 의미에서는 반시장적인 거죠. 보험 정신은.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극히 반시장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유령이다 얘기도 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상품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를 상품으로 만든 거 그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그렇다면 무엇인들 상품이 되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유령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그냥 끝났으나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화되지 않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과연 그런 것들도 상품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령은 상품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유령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기존에 상품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끊임없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기존에 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상품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지적재산권이니 뭐 정보 사고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존에 상품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상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게 자본주의의 어떤 과정이라면 그 첫 단추는 무엇인가? 이제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은 지극히 반시장적인 개념인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드디어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본주의는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사과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상품 시장은 있던 것이죠. 없던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있던 것이죠. 그 상품 자체, 그 시장 자체는 놀라운 게 없죠. 그러나 놀라운 시장은 사실 보험 시장인 것이죠. 지금은 뭐 너무 익숙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보험 시장이 유럽에서만 나왔을까? 그리고 최근에야 나왔을까? 그리고 확률론이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이 왜 그렇게 최근에 나왔을까?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너무 복잡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썼다 그러면 굉장히 과학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과학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화시킨 것이죠. 위험을 그 복잡한 위험을 단순화시켜야만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자본주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오늘 강연에서도 주로 다루신 게 이제 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위태,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도덕성이나 윤리에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은 이것은 단순히 정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도덕적 위태와 역선택에 대한 논의에서 결국 도덕과 윤리가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거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하고 선생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을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 그 저는 그 도덕적 뭐 위태라고 하셨지만 도덕적 해이, 이 해이가 에서 도덕과 윤리가 핵심이 된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인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과 무관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애초에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도덕성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성 문제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벗어버릴 수는 없다. 이것도 중요하고 어떤 의사결정 자체도 중요한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제가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했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행동이니까요. 도덕적 해이도.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저는 이제 복잡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슈도 항상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기적인 행동도 하고 또 합리적인 행동도 하고 또 비합리적인 행동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행동만 하는 인간 상을 보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인간이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그러한 단면을 본다는 것이고 또 다른 단면에서는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고 그죠? 또 다른 단면에서는 윤리적이거나 이런 관계와 상관없이 비합리적인 어떤 또 관계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한쪽만 보고 그것이 현실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대를 하죠. 그러나 여러 측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측면도 있고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도덕성 관련된 이슈도 다 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인간관의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서 도덕적 해이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궁금한 것은 그 개념 안에 다양한 행위가 이제 포함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자동차 보험을 든 사람이 일부러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뭐 보험 사기 이런 것들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건강보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자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더 받는 것도 도덕적 해이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다루는 혹은 이 개념이 지칭하는 여러 행동 사이에 좀 간과할 수 없는 차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긴 한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반영된다면은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구분하지는 않는데요. 그 구분하시는 분들은 좀 구분을 하죠. 그래서 보험 사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도덕적 해이의 범주와는 좀 다르게 놓는다든가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법적인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불법적인 거니까 나쁜 거지 굳이 도덕적 해이 이슈로 다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닌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가 뭐냐면 불법이냐 아니냐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면 법을 제정해서 불법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보험 사기 같은 것도 항상 이게 불법인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불법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그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유연하게 구분을 하되 좀 유연한 시각을 갖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위험 관리에서 이제 정보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실은 우리가 1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을 해서 뭐 감염병 알림을 받는다든지 뭐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보험과 위험에 관한 논의들이 어떻게 더 활발해지고 있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떤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일단 제일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뭐 특히 미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에서 봤을 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일단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아까 이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상부상조, 사회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민영보험은 각자 도생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둘이 코로나 같은 사태를 대응할 때 어떻게 극명한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지극히 이제 개인주의적이거나 뭐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당사자들은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아까 우리 그 마크 폴리라든가 이런 도덕적 해이를 해석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해석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기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기심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봤을 때 결국은 유럽의 어떤 그러니까 켈빙주의 아까 얘기했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 보호막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이기심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되어 왔죠, 우리 사회가. 그러한 맥락, 그러한 뿌리가 깊은 곳, 또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과 또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개념이 좀 강한 곳,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대응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그런 것들이 일단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냥 이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보험 상품이겠죠. 아마도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장기로 이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중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보험이 유용한 것인가 이 질문을 꼭 보험 전문가께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많았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보험에 대한 불만이 내가 열심히 냈는데 내가 받는 게 없을 때 불만이죠. 근데 보험이 유용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을 샀는데 내가 사고가 안 나도 보험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도 나는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가능성에 대한 거에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100% 난다. 그러면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받느냐를 보지 마시고 보험하는 시점에서 내가 내는 보험료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값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덜 불만이 계실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불만이 좀 있으신 이유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커미션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한 뭐 30%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사고 난 사람한테 제대로 다 줘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원 내고 70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대부분은 못 받고 사고 난 사람은 더 받긴 하지만 평균 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용하냐? 사고 나서 받아본 분은 유용하고요. 사고 안 나신 분은 결과적으로 유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전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거를 보험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덜 무용할 것으로 제가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독자 여러분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그래서 뭐 요것뿐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경제학들 뭐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뭐 경영학도 많이 들으시는데 그 교과서도 중요해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 배우시는 내용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혹시 다른 식으로 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유익한 강연과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